지금 이제, 요 앞에 하나의 향로가 있습니다. 아마 이 향로를 보고서, 지금, 이제 특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학계, 그리고 일본의 학계, 그 다음에 중국의 학계, 그 다음에 대만의 학계가 그 당시 발굴해가지고서 발표할 당시에, 어쨌든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이제. 이 향로는, 이름을 지금 현재 부르기는 백제금동 대향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발굴하고 나서 이걸 발표를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발표를 해야 될까? 하고서 각 대한민국 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의견이. 그게 어떻게 의견이 분분했냐고 하면은, 일단 발굴해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문화재 쪽이 다 이제 통보를 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열흘 후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나라든지 특별한 정말로 귀한 보물급이 나오면은 그 정부의 홍보 역할이라고 할까? 그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발표를 하는데 이 금동 대향로만큼은 열흘 후에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이제 초기였던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모양도 그렇고 겉에 그려있는 이 그림들이 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청와대, 그 다음에 문화재청,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있는 이제 학자들하고 그동안 발표하기 전까지 한 10단지 조율을 한 거지, 조율. 조율을 했는데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향로를 보고서 이건 두 개로 나눠졌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요 안에 이제 향을 넣고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이제 그림들을 보고서, 저것은 이제 옛날에 우리 삼신산이라고 하는 거죠, 삼신산. 그럼 이제, 영주산, 방장산, 복례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삼신산. 삼신산의 모양이 있고, 저거는 분명히 도교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름을 그쪽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백제금동 복례대향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학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건 왜 그러냐고 하면은 출토지 자체가 절이었단 말이에요, 절. 그러니까 불교학자들은 저 윗부분의 모든 것은 사실상 수미산으로 상징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 불교학자들은 이제 백제금동 수미산 대향로. 이제 의견이 이제 분분했죠. 그게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어느 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러면서 향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게 백제금동 대향로 이렇게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근데 저는 저걸 보고서 이야, 저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홍익사상이라든가 그 천부경 사상하고 너무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미경이 아니라 큰 돋보기로 며칠간 위에서부터 하나 살펴봤죠. 돋보기로. 그래서 안도 보고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그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기까지는 우리도 이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힘든 그 고역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출토하기까지 그 과정을 일단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부여에 가보면은 그 능산리 부근에 그 고분이 있습니다. 고분. 그리고 그 고분을 둘러싼 그 지의 성을 나성이라고 해요. 나성. 그 나성 안에 고분인데 고분이 그 7개가 있습니다. 7개. 근데 그 7개 그 고분이 분명히 백제 임금의 고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어떤 능이 누구의 고분이다 하는 것은 아직 이제 증명이 안 됐죠. 근데 그 고분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광이지 그러니까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분군 좀 아래쪽에 비탈진 곳에 있는 그 논하고 밭을 샀어요. 한 3,000평. 그게 개인 노인데 그 개인은 3,000평을 사가지고서 그걸 주차장 닦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91년도에서부터. 그래가지고서 92년도에 들어와서 주차장을 닦는데 보니까 기와 조각이 나오고 그리고 기와 지금 얹을 때 이 와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와가 아니고 좀 신기한 게 나오는 특별한 게 그래서 일단 그것을 이제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부여박물관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일단 공사가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되고 이제 부여박물관에서 그 당시 박물관장이 그 신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울산박물관 관장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여박물관의 그 학예사들하고 주차장 작업할 때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무려 한 1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특별한 어떤 것이 안 나오고, 조금 그런 것들만 나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1993년도에 들어가서, 그게 겨울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래쪽에 보니까, 물기가 많은데, 기와 조각 같은 것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기하적으로 하나 둘쳐보니까 그 밑에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보물급 같은 그런 것들이 파편도 나오고 세부치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조심하는 거죠. 손으로, 호미로. 그런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서 호미에 뭐가 털컹하고 걸린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때가 시간적으로 4시 30분이라고 그 시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발굴 작업하면 이제 학예사들이 있고 일반 이제 그 노동하는 인부들도 있는데 인부들은 조금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한 5시로 이제 가버렸고 그래서 그 중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단 부여박물관에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하고서 바로 쫓아왔어요. 뭔가 분명히 다른 게 있다 하고서 왔는데 먼저 그 학예사가 와가지고서 보니까 조금 파보니까 제일 처음에 저 산 봉우리 능선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이건 안 되겠다. 직접 박물관장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박물관장은 자기 집이 대전이어서 계속 이제 출퇴근했죠. 근데 그러다가 전화를 했는데 부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전날 대전에서 자기네 가족들이 자기 부인하고 애들하고 대전에 온 거예요. 그날은. 그래가지고서 박물관장이 부여에 가는 것을 그렇게 갈 수가 없지 이제. 대전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 덕분에 그 당시 박물관장이 부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먹고 바로 뛰어왔죠. 오면서 이제 낮에도 이제 잠깐 보고 또 들어갔으니까 추우니까 뭔가 좀 따뜻하게 물을 좀 줘야겠다 하고서 이제 커피포트에 이제 물을 잔뜩 끓이고 커피포트에 이제 커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릇하고 가지고 와서 박물관장 오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이 올 때 이 밤이 되니까 랜턴하고 가져와서 그때부터 일단 인부들은 다 갔어요. 평범한 인부들은 다 가고 그리고 학예사하고 몇몇 학예사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장하고 이게 손으로 이게 완전히 그 뻘흙처럼 물질에 굉장히 진흙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손으로 그래서 밤 8시쯤 돼가지고서 요 윤곽이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한쪽은 이게 두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서 이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 사진 찍은 것들은 그 인터넷에 다 나올 겁니다. 그 당시 따로 분리돼 가지고서 있는 모습이 최초로 금동 대향로가 드러난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난 모습이죠, 이제. 그걸 짓고 부랴부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서 그 박물관에 간 거예요. 박물관에 가가지고서 밤새도록 이제 더우면 한 붓으로 씻은 거예요. 그 붓으로 씻어가지고서 요 모양 그대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한다고 하면 그 박물관 측에서 마음대로 그 발표를 할 수가 없나 봐요. 일단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연락을 한 거죠. 도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 연락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청와대까지.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부여로 온 거예요. 와서 보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게 1993년 12월 12일 밤 8시쯤 완전하게 드러난 모습을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열흘 후에 그 1993년 12월 22일 날 이제 전국 언론에 동시 언론에서 다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문화재청 그리고 학예사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학계죠, 학계. 학계에서 지금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당시에 분명히 이러한 향로는 중국에도 있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향로 치고서 이러한 모습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 문화의 독창적인 것이다 하는 것은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큰 향로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 봉황이 있죠. 그리고 봉황 밑에 삼신산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5마리의 새가 있고, 그 다음에 5사람이 악기를 다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산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동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악어, 코끼리, 또 원숭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제가 당시에 그 다른 나라들하고 그만큼 교류 관계가 깊었고 무역 거래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선물 받은 것들이다. 코끼리도 선물 받고, 악어도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숭이도 선물 받은 것들, 선물 받을 때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코끼리는 먹는 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담돼가지고서 자주 못 써버렸고, 근데 결국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코끼리나 원숭이나 악어는 일단 자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백제를 요 한반도 서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제를. 그러니까 지금 뭐냐고 하면, 자, 백제 고구려가 탄생됐을 그 근원은 전부 부여입니다. 부여시대. 그 단군조선의 후 부여시대로부터 쭉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백제하고 고구려는. 이건 틀림없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현재 역사에서도 이제 아마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백제 역사가 지금 한 700년 되잖아요. 700년 되는데, 한국 어떤 그러니까 기존 사계를 가리키고 않지만은, 일단 기존 사계에 있는 학자들도 어느 부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백제라고 하는 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 할 때 어쩔 수 없이 문헌을 통해서밖에 그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헌하고 유물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역사를 총 정리한 게 뭐예요? 25사예요. 25사. 그럼 25사 가운데 몇몇 역사서에 분명히 백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제에 담겨있는 그 위치의 지역도 나오고,
그럼 그게 뭐냐고 하면 한반도라고 하면은 중국 25세 백제라고 하는 문헌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대백제입니다. 대백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강 이북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주로 이제 서해안 쪽이죠. 그리고 중부 서쪽으로,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상동반도, 절강성, 이쪽이 전부 백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우리나라 위치보다도 조금 남쪽에 있죠. 그럼 그 당시에 분명히 그 지역에는 코끼리도 있었고 악어도 있었고 원숭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동물들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남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고.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연꽃이 그 연화대가 있고 맨 아래가 이제 용이 있습니다. 용.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지금 백제가 700년이라고 하면 백제 건국하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15대 침류왕 때 비로소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백제 건국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백제의 정신 문화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우리 배달나라 사상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요즘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확인이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도교 사상이다. 그냥 도교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교 사상 하면 사람들은 노자, 장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자와 장자의 그 도교 사상이라고 하는 그 근원은 사실상 우리 민족의 옛날에는 그냥 신선 사상이라고 했어, 신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들이 한에서 자유자재를 그냥 거들고 정말로 편안하게 그게 아니라 요즘 말하는 진리를 깨닫고 해탈한 사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고 또 보편적인 언어는 이제 성인이라고 하고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 신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신선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공장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펴는 거예요. 그게 신선이에요, 신선.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구현해가지고서 완성을 이룬 사람을 옛날에는 우리는 신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선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나중에 조금 이제 도가 사상으로 연결돼가지고서 좀 퇴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향을 피우면은 이 안에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연기를 나가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제가 연을 한번 뿌리에서부터 줄기, 꽃까지 한번 아주 유심히 한번 봤어요. 보니까 결국 뭐라고 하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자연. 우리가
모든 원리를 찾을 때는 결국 이제 자연 속에서 찾는데, 다른 식물과 달리 연은 잎이 날 때에 처음에 아주 오물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게 오물이에요. 이게 다른 잎처럼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에요. 오물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오면서 피면서 바로 옆에 또 오물인 또 연잎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높아지면 연잎이 커지면서 최종적으로 큰 연잎은 이슬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슬을 받는 게 수정알처럼 그렇게 맺혀져 있는 것은 아마 다른 잎은 아마 볼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연꽃이 피고 나서 지구, 연대가 있잖아요. 연대를 보면 항시 휘어가지고서 연대가 휩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서. 휘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뿌리로 가는 거예요, 뿌리. 연뿌리인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조상인데, 그죠? 연뿌리를 한번 캐봤어요. 캐면서 잘라보니까, 지금 모든 연은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9개 구멍. 아마 그 연뿌리를 이제 반찬 해먹기에서 보면 잘라보면 모두 다 똑같아요. 가운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9개. 그럼 이건 천부경 사사도 같은 거예요. 일시불시할 때 여기 이게 자리입니다. 근본의 자리. 근본의 자리. 그리고 나머지는 9이라고 하는 것은 구궁도수라고 해가지고서 근데 지금 이제 천부경 드러나는 게 가로로 9줄, 세로로 9줄. 요걸 이제 구궁도수라고 하죠. 81자인데.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고 하면은 천부경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향로 위에 있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그 5개. 안쪽으로 5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또 5개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별을 그릴 때 이 별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있다고 하면 이 각을 전부 더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360도나 360도. 그죠? 360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36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9라는 거예요, 9. 9입니다, 이제 9.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16도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요 216도도 9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44. 이것도 1449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180도. 그럼 여기서 여기 전부 하면 전부 72도 여기까지. 여기는 18도, 36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36도면 이것도 9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72도면 이것도 9고. 그러니까 군데군데를 전부 하면은 전부 도수가 전부 불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천부경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81자 가운데 가장 가운데가 중심 6이잖아요, 6. 6 이전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6 이후로는 마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거 이제 성환 50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모든 천부경 얘기하려면 전부 57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7자와 10자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7자와 10자가.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갑골문이라고 갑골문을 통해서 천부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그 시절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그러면 10은 뭐냐면 여기에 일자에다가 버무려요. 그럼 현재 지금 갑골문 늘었은 게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은 글자가 조금 변경돼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7자하고 10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7자도 비슷하게 써요. 7자하고 10하고 혼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원리상으로 봤을 때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천부경 얘기할 때 한영이라고 하면 이제 하도낙서인데 하도낙서 하면은 벌써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하도낙서 하면. 근데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에 대향로에 나오는 이 구멍의 10개는 하도의 그림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도의 그림과. 그러면 봅시다. 지금 천부경 50을 청환 50을 성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끼리 어울려가지고 우주는 돌아간다. 그러면 5잖아요. 이게 본성의 마음이에요. 마음. 본성의 마음. 그 본성의 마음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 자체가 본성의 마음이고 본성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이고 이거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1, 2, 3, 4, 5 그럼 마음에 의해서 완성은 5잖아요. 1, 2, 3, 4, 5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6, 7, 8, 9, 10
드러난 것의 마지막 완성은 10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본성의 마음의 마지막인 5와 드러나는 것의 마지막인 10, 5와 10의 어울림을 통해서 이 우주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자,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야겠다 생각하면 일단 마음은 뭐지? 마음. 그러면 행동은 뭐냐고 하면은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단 뭐냐고 하면, 자, 마음을 먹었다. 어디 가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면 일단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행동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옮겨질 때에 마음 따로 행동 따로냐? 아니죠. 마음의 행동이 그대로 담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환 50을 성환 57로 풀려고 하면은 이건 죽을 때까지 머리 굴려도 안 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7자와 10자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골문으로 쓴 천부경이 나왔잖아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이건 누가 새로 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미남부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것 중에서 이게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분명히 50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구멍, 향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안으로 5개, 밖으로 5개. 이거 성원 50이에요. 그리고 요 2개는 뭐냐고 하면 맞짱, 구멍 2개. 보강 가위 밑에 있죠, 맞짱. 맞짱 그랬죠? 상대이면서 상보라고. 여기 2개 구멍. 그 다음에 안으로 5개, 밖으로 5개. 이건 전국의 성원 50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최근에 하나 발견했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거의 2달 다 돼가네요. 우리 이 천국에 행사가 있어가지고서 좀 과일도 사고 좀 뭘 사러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꽃집에 가가지고서 꽃을 좀 샀어요. 샀는데 그 꽃집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봤는데 천부경에 성환 50의 원리를 담고 있는 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어쩌면 이런 꽃이 있을까? 물어보니까, 제법 가격 물어보니까 3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긴 좋네요. 가져가고 싶네요. 그냥 나한테 특별히, 그럼 스님한테는 특별히 좀 싸게 해드리고, 싸게 해가지고서 25만 원에 가져왔는데, 25만 원 주고 화분 하나 산다는 것은 큰맘 먹었지. 근데, 이것이 제법 커요. 근데, 꽃 이름이 호야예요, 호야. 호야인데, 호야는 뭐냐고 하면,
그 등불이잖아요. 옛날에 호야 등불 켠다고 할 때. 그래서 그 이름하고도 어떻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요 법회 끝나고 나서 가더니 지금도 꽃이 피었어. 요 방안이 있어요. 지금 날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어. 그게 천붕의 원리 청한 50하고 똑같은 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한 50의 이 모양은 똑같은 게 지금 구멍하고 똑같은 거라 지금. 안으로 5개 있고 밖으로 5개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럼 향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지금 이제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일단 꺼내는 것까지는 다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향로를 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고 하면은 나중에 이 향로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굴했을 때 거기에 그 사리함이 발견돼가지고 그 사리함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 그래서 이것은 언제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지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백제 15대 침류왕 때 비로소 이제 400년 지나간 다음에 백제 건국하고 난 다음에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불교를 드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 불교 드리고 나서 바로 1년 후에 세상을 떠나요. 침류왕이. 그러니까 1년밖에 임금노를 못하지. 근데 백제 시대는 1년밖에 임금 못한 사람이 많고 또 바로 올라가서 바로 그 해에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 무형왕릉. 지금 이제 백제 시대에 확실한 왕릉을 발견한 것은 지금 무형왕릉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1971년도에 우연찮게 무형왕을 일단 발견했어요. 발견하고서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무형왕 내부를 가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무형왕 다음에 무형왕이 25대니까 26대 성왕 다음에 위덕왕. 근데 위덕왕 때 지난날에 한강 지역에 잃어버렸던 땅을 찾으려고 좀 무리를 한 거예요. 근데 나라에 계신데 하면 안 됩니다. 저 너무 무리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에게 힘도 없고 하는데 좀 무리입니다. 근데도 이등왕이 좀 적기 때문에 그 혈기로서 전쟁을 벌이지. 그래서 이제 관산성 정투라고 하는데. 근데 나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임금 직접 전투에 참가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가지고서 나중에 후진들을 데리고 따라가요. 근데 그 전투에서 아버지가 전사를 하지. 그 전사하면서 전투에 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동환이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서 아버지의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그 능사님 그 고궁원에 절을 짓습니다. 절. 근데 뭐냐면 그 절은 결국 그 고분군 이미 있는 그 고분군을 지키는 절이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도사 무슨 화엄사 해인사 이런 것처럼 불교를 본격적으로 그 포교하기엔 그 절이 아니라 유교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제시택이나 마찬가지지. 그 고분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늠을 만들고 그 늠을 지키는 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절을 만들면서 최고로 아버님에게 효도의 정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뭘 하면 좋겠느냐 할 때 대신들 가운데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향로를 얘기해요. 이 향을 피워가지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영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러면 좋다. 향로를 만들자. 하고서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 수 있는 그 작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방을 만들어서 공방. 그러니까 절을 짓고 절 아래쪽에 계곡 쪽에 큰 공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방이 사실상 요즘 말하면 대장간이나 마찬가지겠지, 대장간. 근데 이것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왕실에 있는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도를 만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설계도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절에 있으니까 이건 전부제 불교식이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 불교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고 하면 400년 동안 백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백제의 정신문화를 집대해왔는 그 사상이 15대 침략 때 불교 드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러면 백제 시대는 끊임없이 400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신선 사상, 그러니까 하라비 사상이지. 신선 사상, 신선도, 홍익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쭉 정신 문화를 백제를 지탱해 왔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부분적으로 불교 문화가 들어왔고. 근데 그 안에서 결국 자기 아버지 영혼을 모신 향을 피워야 된다고 향로할 때, 제작할 때. 그럼 근본 원리를 어디에 둬야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문헌상은 없지만 이미 천부경 사상이 이미 그대로 쭉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선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들 때 밀랍으로 이제 만들지, 밀랍. 그죠? 밀랍으로 신나게 조성하는 거예요. 왜? 주문을 보아야 되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리와 주석의 성분을 적당히 넣고 나중에 이제 금으로 도금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유덕왕이 최종적으로 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영과 그 봉황과 이제 연애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건 말부터 이제 그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이 작품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야, 저 백제 금동 대향로가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은 백제 시대 그 정신 문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400년 동안, 400년 후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400년 동안 무슨 정신으로 백제가 지탱해 왔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발견 못했으면 우리가 찾을 수 없어.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느냐? 물론 앞으로 이제 어디선가 더한 유물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보면 이제. 자, 그리고 결국 이대왕이 분명히 이 향을 해가지고서 불단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향을 피웠어요. 아마 그때 이 향을 피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이제 무역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향을 요즘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뭐 치명이라고 할까? 최고의 향을 구입해가지고 향을 피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덕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해왕이 받아들이는 1년 후에 세상을 죽어버려요. 그리고 해왕 다음에 호방도 왕권 잡자마자 1년 후에 세상을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그 무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저왕인데,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660년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록적으로는 그래 있지만 한 3년간 더 버텼어요. 백제가. 그 버티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흔적을 우리는 어디서 봤느냐면 화순에서 봤죠. 화순. 천불천탑. 운주사라고 하죠. 운주사 가가지고서 하루 돌고 또 그 다음 다 도는 그 과정 속에서 천불천탑을 쭉 가봤는데 정말로 마지막 백제의 마지막 그 사람들이 몸부림쳤던 그 흔적이로구나. 천불천탑을 보면. 거긴 천불천탑 가서 직접 가서 알겠지만, 우리 언제 한번 이제 그 역사 탐방하러 한번 가봅시다. 그 천불천탑 보면서. 탑 모양들이 전부 이 불탑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천불천탑이라고 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 정성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누워있는 그 미륵이 있잖아요. 누워있는 바야다생으로 그러면서 이 누워있는 미륵이 일어설 때 우리 백제 다시 일어난다고 하고서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제 백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이 화순 운주사의 그 장면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 백제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그 능을 지키는 절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제일 귀중한 것들은 우선 잠시 피하게 한 거예요. 그럼 어디다 했느냐? 그 안에서 모든 만드는 공방 있잖아요. 공방이 길이가 38m고 폭이 11m. 길이가 38m, 폭이 11m. 그 공방에는 필요로 한 게 대장간인데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플라스틱이라든가 무슨 그런 거를 물 담을 수 있는데, 있는데 뭐냐고 하면 나무로, 이게 통나무가 아니지, 나무를 깎아가지고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 전에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무통이지, 그러니까. 물이 좀 새면 소금을 이제 막고. 땅을 파고서 나무통을 거기다 만든 거예요. 땅을 파고서. 그러면 거기다 물을 채우면 물을 바로 떠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가 좀 깊었겠죠. 한 1m나 한 2m. 근데 그 공방에서 쓸 수 있는 그 물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방에. 그런데 벌써 이미 나라가 어디서 난리가 나니까 우선 그 절을 지키던 스님들이 우선 제일 귀중한 것부터 이걸 따로따로 싼 거예요. 천에다가. 그게 이제 천이 어쨌든 비단지는 그러고서 우선 급하니까 물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갈아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물통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젠 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하고서 영원히 안 돌아올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꺼내가지고 써야겠다 생각하고서 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능을 지키는 그 절은 그 이후로 완전히 그냥 적군에서 완전히 적어져요. 그게 나중에 보시니까 1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한 거잖아요. 1400년이. 그러니까 웅덩이다 웅덩이. 1400년 지났으니까 나무는 써놓고 그 다음에 섬유질 그러니까 그게 비단지만 그거 조금 발견됐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 진흙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기가 접할 수 없으니까 녹이 안 쓸 거 그때까지 보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결국 금동 대향로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드러날 때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